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유료 서비스 AI는 최소한 하나는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중에서 유료와 AI 서비스를 선택을 한다, 딱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구글 제미나이나 혹은 문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젠스파크가 좋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이후에 구글에서 굉장히 큰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3.0 프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사용해보고 나서 젠스파크는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가입을 하셨으면 한 달간만 써서 비교해 보시고 탈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챗GPT는 제 생각에는 제미나이를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선행 투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이제 많은 걸 누려왔었는데 3.0 이후에는 공교롭게도 챗GPT가 그 전주에 5.1을 발표했었거든요. 가장 마지막 모델을 하고서 3.0이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바로 그 다음 주 한 주 차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차이가 좀 큽니다. 이번에는 일단 뭐 그 LLM이라고 하는 성능 자체가 지능이 이제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있고요. 근데 LLM의 차이 이외에도 당장 한국에 있는 저희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차이가 좀 굉장히 큰 게 많아졌습니다. 그 안에 세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제미나이 3.0에서 좀 달라진 게 뭐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하나 했는데요. 제가 방금 뭐를 했냐면 구글 맵에서 어떤 분이 이거 약간 이제 해외에서 했었나 우리나라 사람이 했었나 그냥 우리나라 지도를 적당한 곳에다가 이렇게 찍어놓고 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능력을 조사하겠습니다. 적당한 곳에 이렇게 화살표를 빨간색으로 딱 그어놓고 이렇게 이제 구글 맵이 있습니다. 저 한강이죠. 여기가 대략 반포대교 남단에서 이제 북단 쪽을 바라보는 방향인데 이거를 제미나이한테 제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화면에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바라본 풍경 사진을 제작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딱 그 방향이죠. 예, 여기 반포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하면 여기 남산타워 보이잖아요. 딱 그 뷰로 지금 한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이건 많은 걸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사진, 아까 그 사진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 읽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다양한 사진, 학습된 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석을 해서 사진을 생성까지 해야 되는데, 생성한 퀄리티도 이제 퀄리티지만, 그걸 이해하는 것,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죠? 예,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한 장에 압축이 돼 있죠. 이 얘기는 이제 간단한 걸 하나 테스트를 해본 거지만 제미나이 3.0 프로에 있는 추론 기능이나 그다음에 학습되어 있는 양이나 그다음에 사진을 생성해내는 그 능력으로 봤을 때 좀 굉장하다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좀 테스트를 해본 게요. 요거는 좀 이따 한번 해보시죠. 뭘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아마 지난주에 테스트를 하셨을 때만 좀 느끼셨을 게 뭐냐 사진을 생성을 하잖아요.
사진을 나노 바나나를 하면은 정말 잘 생성을 해줍니다. 잘 생성을 해주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글자 있잖아요. 글을 거기다가 쓰는데 AI가 썼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글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싹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테스트 해본 게 이 안에 있는 그 텍스트들을 번역까지 해서 해달라고 글을 배치해달라고 했는데 완벽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나노바나나 한번 그냥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하시든 뭐 그게 그 글자가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든 하셔가지고서 나노바나나 그 제미나이에 보시면 나노바나나 그 프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나노바나나 말고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그 글자를 변경을 해달라고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글자로 여기다 배치해라 이런 글자로 여기다 배치해줘 라고 하는 걸 잘 하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저는 한번 맵에서 한번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특정 가게를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해볼까요? 고려대학교 찾아보려나? 아니면 사진을 제가 하나 찾겠습니다. 체코에서 찾아. 이거는 제가 아이들 뭐 그냥 교회에서 아이들이 뭐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하는 내용이 재밌어서 제가 그거를 이미지로 한번 제작을 해본 거예요. 그 홍보 영상으로 해서 무슨 키친 세트 이런 거 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생성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이 잘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나 했습니다. 테스트를 한 게 이거죠. 요거는 그 다음 거. 제가 영상을 2개 만들었는데 이런 광고 영상을 공주 형태로 만든 게 하나 있었고요. 똑같이 해서 이것도 똑같이 좀 아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광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간단하게. 네,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던 건데 이 이미지를 저는 넣고서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한글로 번역해 달라고 나노바나나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좀 해볼게요. 좀 이따 한번 비슷하게 한번 해보시죠. 이 이미지를 사진에 있는 영문을 한글로 번역한 사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사진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마르다이스 비지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이거를 이게 좀 굉장히 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광고 쪽의 산업을 확 바꿔놓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지금 광고를 뭔가에서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큰 장벽 중에 하나가 저 글자였었거든요. 그 글자를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까지 해서 배치까지 싹 해줬잖아요. 네. 심지어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 자세히 보시면 이 옆에 있는 것까지도 번역해서 배치를 그대로 잘해줬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이제 큰 거죠. 굉장히 큰 거고요. 요게 활용을 생각을 하시면 제가 이따가 오후에는 여러 가지 실습을 좀 하겠지만 활용을 할 때 굉장히 큰 이미지 그 내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굉장히 큰 의미는 저희가 제미나이가 됐건 챗GPT가 됐건 젠스파크가 됐건 사용하시다 보면 교수님들이 학교에서나 혹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문서 첨부인데요. 아래 한글 문서 첨부가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됩니다. 이제. 제미나이 쓰기부터는 그래서 HWP 문서를 그냥 넣고 다양한 일을 그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고요. 또 하나는 노트북 LM입니다. 노트북 LM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일단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딥 리서치 기능도 이 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웹이나 이런 걸 여기서 추가를 해서 소스를 웹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에 이제 관련된 거를 리서치를 합니다. 그럼 본인이 넣은 자료에다가 웹에서 지금 찾은 여러 가지 자료가 웹에서 얻은 자료들이죠. 한 뭐 20, 30개 쭉 나옵니다. 관련한 거를.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분석을 해서 넣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종류가 지난번에 한 4개 정도, 5개, 6개 그 정도였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리포트라고 하는 게 좀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비디오, 오배부 이런 거 다 굉장히 훨씬 발전했고 일주일 사이에 리포트가 굉장히 발전을 해. 리포트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누르면 이 주제를 가지고서 생성하는 리포트의 종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에이전틱 AI 갖고서 이게 리서치를 했던 건데 그러면 브리핑 덕을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스터디 가이드를 만들어줄 거냐, 블로그 포스트를 할 거냐, 아니면 전략 보고서를 만들 거냐, 화이트 페이퍼를 만들 거냐, 아니면 아티클을 만들 거냐, 아니면 뭔가 그 비교 분석하는 어떤 오버뷰를 만들 거냐, 뭐 이런 거를 제안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누르면 그 다큐멘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좀 놀라운, 그래서 그 결과물 나온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트 페이퍼를 여러 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하나에서. 이게 이제 그걸 만들어진 화이트 페이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저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좀 이따 한번 제가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가 만들어준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슬라이드가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좀 만족스러운 슬라이드가 되잖아요. 제가 제스파크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비주얼입니다. 비주얼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얼마나 배치를 잘했느냐인데 그거 이외에도 좀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 맥락을 잘 이어서 만드느냐가 사람의 능력이 사실 속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좀 놀랬던 거는 맥락을 너무 잘 짚어요. 제가 원했던 이 자료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들고 싶었던 그 슬라이드 맥락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비주얼하게 굉장히 잘 표현해내고 이런 그 요소들하고 배치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직접 만들어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아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구글 노트북 애들이 만든 슬라이드. 이 안에 아까 그 다큐멘트에 어디에도 이런 이미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해석해서 만든 이미지들이에요. 이거 다 마찬가지죠. 저는 사실은 이거 나와서 써보고서 좀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다니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한번 저희가 중간에 한 10분 정도 시간 내려서 한번 하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날짜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네. 그 강의한 슬라이드를 뭐 중국어나 뭐 영어나로 번역하는 거는 뭘 사용하면 제일 좋을까요? 아, 번역이요? 강의한 슬라이드 자체를 그냥 주고 이거를 중국어로 번역해 달라. 그 문서의 완벽한 통번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면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해서 내용만 내용만 바꿔. 그거는 완벽하게 이제 되는 정말 완벽하게 가까이 되는 솔루션은 제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그냥 URL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제미나이 아까 그 사진 번역하듯이 그렇게 안 해주나요? 제미나이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파워포인트가 파워포인트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PDF로 바꿔서 PDF가 PDF로 나오면 되니까. 그거 제가 테스트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네. 예. 근데 원래 이거를 제일 잘하는 업체는 번역 자체는 딥앱이라고 하는 업체가 좀 잘하는 업체고요. 근데 그 포맷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오트랜슬레이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입니다. 오트랜스. 예, 오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업체가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파워포인트로. 예, 제가 이 강의 교재를 인터넷에 있는 원문을 한글로 바꿀 때 이걸 썼습니다. 저것도 유료인가요? 이거는 문서당 돈 내야 됩니다. 아, 포인트를 삭감을 하는 방식이고요. 한 100장 정도면 몇천 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속에 이제 아까 그 재미나 이런 걸로 만약에 된다, 구글 노트북 이런 된다, 파워포인트는 아마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이따가 그 자연어 처리 분야 쪽에서 말씀을 할 때 그 드릴 텐데요. 파워포인트는 문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서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해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처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전 처리가 어려워요. 파워포인트 아니 PDF 그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AI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AI의 기본적인 이해를 티처블 머신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AI는 두 가지 스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떤 스텝과 어떤 스텝이 있어요. 두 개로만 딱 스텝을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훈련. 예, 훈련과 학습이 정확히 말하면 학습과 추론이라고 하는 AI 용어에서는 학습과 추론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학습의 재료는 그때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뭘로 학습을 하죠, AI는? 네. 고양이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막 사진 할 때 저희가 그리고 쓰레기 그 분리수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능을 만들었죠. 고양이를 분류하는 지능 혹은 유리 아니면 플라스틱 아니면 고철 이런 거를 눈으로 보고서 분리할 수 있는 그 지능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지능을 뭘로 만들었죠? 저희가 사람이 코딩을 했나요? 그때 제가 할 때? 아니요. 자료를 그냥 데이터를 사진 데이터를 우리가 고양이가 왜 고양이냐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하기가 어렵듯이 저희가 설명으로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냥 고양이 사진을 1000장, 10,000장 때려 넣어서 이게 고양이야 라고 해서 학습을 시켜서 나온 게 고양이를 판별하는 지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진을 그냥 때려 넣어주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내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얘는 고양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방식이 AI의 그 학습 방식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워서 써먹는다가 학습 추론인데 두 가지 스텝으로. 그 슬라이드를 제가 다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AI란 무엇이냐? 학습인데 기존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 짜줬어요.
예를 들면 이게 왜 고양이야? 어떻게 생긴 게 고양이라고 하면은 교수님들은 한눈에 이걸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고양이라고 하는 거를 판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고양이라고 하는 특징을 다 분석을 해서 여기에 귀가 어디 있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이걸 갖다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근데 AI는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유는 모르겠고 내가 고양이 사진은 잔뜩 모아줄 수 있어. 그런 다음에 고양이 사진을 티처블 머신에서 지난번에 한 거 보셨죠? 집어넣고 그냥 학습 버튼만 카테고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학습 버튼만 폴더별로 올려놓고 누르면 얘는 플라스틱, 얘는 유리, 얘는 고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지능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데이터를 로딩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 함수만 쓰면 학습이 딱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스텝을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하면 AI는 크게 두 스텝이 있다. 학습이랑 학습한 거를 가지고 써먹는 스텝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 학습의 재료는 뭐라 그랬죠 제가? 예, 뭘 가지고 학습한다? 이론 가지고 학습을 한다 그랬나? 이론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 학습한 결과물은 뭐가 나오죠? 예, 지능이 나오죠. 지능 혹은 AI 용어는 모델입니다. 제가 이 화면을 그 치팅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AI는 크게 두 개의 스텝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스텝으로만 나눈다라고 하면 학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추론입니다. 배워서 써먹는다라는 거고요. 학습의 재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학습의 결과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모델, 지능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뭔가를 판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프로그램 자체가 튀어나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AI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였고요. 그 다음에 AI는 크게 기술적으로 도메인이 제가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희가 메이저 AI의 도메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기억이 혹시 나세요? 첫 번째는 컴퓨터 비전입니다. 다른 영역이 2개가 뭐가 더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통계랑 자연어 처리. 네, 이렇게 있죠, 그죠? 네, 통계랑 자연어 처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컴퓨터 비전을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용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람이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게 망막에 뭐 빛이 들어와서 세포가 어쩌고 이제 한 다음에 그게 이제 화면으로 따지면 픽셀로 하나 점씩 픽셀로 이제 매핑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컴퓨터 비전에서 잘 그 기억을 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흑백 사진이 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흑백 사진이 그 안에 컬러에 대한 그 데이터 근거가 될 만한 뭔가가 있어서 컬러를 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아니죠, 그죠? 그때 그 컬러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것은 색깔 자료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게 옷이다, 이게 머리다, 이게 피부다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 모양 자료를 이용해서 색깔을 만드는 그런 의미로 자료가 있다고. 아, 정확합니다. 그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그 흑백에 컬러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있지 않지만 우리 흑백 사진에는 그 필름을 옛날에 했던 거 필름이나 사진을 자세히 뜯어서 뭔가를 아무리 분석해봐야 그 자체에는 컬러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컬러가 왜 하늘이 파란색이고 이 사진에서 흑백 사진에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수많은 사진을 통해서 그동안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흑백 사진을 가지고 딱 집어 넣어놔도 그게 하늘이면 파란색, 나무면 초록색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그 컬러링을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사 레졸루션이 좀 떨어지는 사진을 갖다 놔도 그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사진을 갖다 놔도 그게 그 고양이 보셨죠, 그죠? 고양이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거.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 있는 걸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해가지고서 그거를 자세하게 다
빽빽하게 이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다 학습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이외에 AI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을 이제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통계 쪽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AI는 그냥 데이터를 잔뜩 때려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AI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돕는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들께 이제 익숙한 모양의 슬라이드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퍼셉트로는 살짝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아마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이제 예측을 한다 라고 하는 게, 뭔가 학습을 한다 라고 하는 게 통계에서는 무슨 의미냐 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가 주가를 예측한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네, 주식을 좀 해보시면,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시면 반드시 상관관계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계시다, 혹은 엔비디아 주식을 들고 계시다, 아니면 나스닥에 대한 어떤 지수에 대한 추종을 하는 어떤 지수 상장 펀드라든지 뭐 ETF 뭔가 갖고 계시다 라고 하면, 그거를 다양하게 들고 있다 보시면 연구를 하시게 될 거예요. 맘 놓고 투자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연구를 나름대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야, 내가 이걸 자세히 알아보니까 뭔가의 지수가 이 나스닥 지수랑 상관이 있어.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내가 분석을 하면은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있을 나스닥 지수에 어떻게 흘러갈지를 내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라는 그 상관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하면 반드시 뭔가를 그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지수가 있는데요. 뭐 금값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값이나 석유, 오일이죠. 아니면 미국에 대한 국채금리, 뭐 이런 다양한 지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들이 내가 지금 만약에 나스닥 지수다. 나스닥 지수하고 뭔가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예측을 이제 뭔가 감이 딱 오기 시작하면은 점을 찍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냥 금값으로 하겠습니다. 금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값이 얼마일 때 나스닥 지수가 얼마인지 한번 점을 찍어보죠. 그리고 금값이 얼마일 때 나스닥 지수가 얼마인지, 금값이 얼마인지 나스닥 지수가 얼마인지 매일매일 굉장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점을 매일매일 찍고 나서 보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법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얘하고 금값하고 나스닥 지수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있습니다. 있는 것 같으시죠? 예. 이 모양을 봤습니다. 어떠한 관계가 있죠? 정해상. 그죠? 예. 리니어한 어떤 그 1차원적인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시죠. 대략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만 알아내면 그 다음부터 돈 벌기는 되게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금값이 얼마인지 라는 것만 딱 보면은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오늘 금값이 딱 보니까 이거야. 오늘 금값, 그 다음에 내일 나스닥 지수라고 하루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나스닥 지수는 요걸 거야 하는 게 예측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에 대한 그 식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나스닥에 대한 지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학습입니다. 얘네들은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상관관계 그래프를 알아내는 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통계에 대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통계에 대한 학습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저희가 무슨 지표가 지금 한 가지, 두 가지끼리의 지표만 했지만 세 가지 지표 사이에서의 관계, 네 가지 지표 사이의 관계, 다섯 가지 지표 사이의 관계 이것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값, 석유, 국채금리를 다 집어넣어서 그게 나스닥 지수와의 상관관계.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머리로는 두 개 정도까지는 상관관계를 그래도 그리고 뭔가 예측할 수 있지만 한 두세 개 넘어가면 사람의 머리로는 그 상관관계를 생각하기가 되게 불가능해요. 더더군다나 얘네들이 또 자기네들끼리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독립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 이거 투자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죠, 그죠? 그 투자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사실 이런 상관관계를 제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요 그래프 이게 또 여러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의 다양한 팩터에 대해서의 그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AI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훨씬 정확하게 알아낼 테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에 보시면 월파고나 이런 데에 있는 그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트레이더들이 한 600명, 한 회사에 한 600명씩 됐었는데 다 잘렸죠. 가장 먼저 잘린 직업이 그거죠. 우리가 AI가 뭔가 신기술이 나오면 보통 성인물하고 돈 되는 거 두 가지에 제일 먼저 투입이 된다고 하잖아요. AI도 가장 먼저 투입돼서 됐던 게 주가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지인도 거기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60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잘려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유자적하게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상관관계를 그럼 여기서 이 직선의 그래프를 알아내는 게 AI 학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라는 예측은 되시죠? 보시면 우리가 다양한 이 데이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게 그려놨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엑셀로 저장이 돼 있으면 이게 금세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엑셀로 뭐 3,3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4,4 뭐 이렇게 그래프로 점으로 딱딱딱딱 그 데이터로 들어가 있으면 이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많으면 더 그렇겠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이건지 이걸 가장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가 옌지 왜 지금 다 보이게 이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왜 이거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1번 그래프가 2번, 3번, 4번 그래프보다 가장 이거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 그래프도 아니고 이 그래프도 아니고 이 그래프도 아니고 왜 이 그래프라고 생각하시죠? 뭔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걸 하는 방법은 이론은 되게 간단하죠. 이 점들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직선을 찾아내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찾아냅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AI의 가장 그 원리,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AI의 학습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의 가장 최소가 되는 거리의 최소가 되는 그 직선을 찾아내게 되면 정확하게 학습이 되는 거죠. 이 거리의 최소값이 되는 그걸 찾는 거죠. 네, 그게 그냥 찾는 게 학습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에 대한 걸 좀 더 정밀하게 이 1차원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예. 마찬가지로 이게 팩터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차원이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몇 차원 평면에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1차 방정식을 그리는 것처럼 똑같이 평면상이나 혹은 3차원 공간에서 얘의 가장 근사한 그 도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기법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 누적에 대한 오차가 최소가 되는 걸 찾아내면 된다라는 게 사실 AI의 원래 시작 이론이고요. 약간 식상하실 수도 있고 좀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여기 통계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다 알겠지만 오, 아시겠지만, 계세요? 예, 네. 통계는 어떤 모델을 하잖아요. 지금 네. 이제 그 최소 자성을 미니마이즈하는 맞습니다. 어떤 뭐 난리니어 모델을 한다거나 아, 네. 어떤 이퀘이션이나 뭐 모델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AI는 그런 모델을 추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까와 같이 자료를 넣으면 네. 우리가 그 모델이 뭔지는 모르지만 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지 기존의 어떤 통계 모형과 AI의 기존의 통계 모형도 모델이 있으면 답을 AI가 도움 없이도 찾아내잖아요. 네. AI가 도움을 받는 방법은 통계적 추론과 방법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 초창기 때 이 AI 모델들은 방금 기존의 통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거리 삼각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래프 그 직선의 그래프 만들든지 아니 2차원식을 만들든지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일종의 AI죠. 초창기 때 AI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에러가 적은 애를 찾아주는 거죠. 예, 그 방법이 사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이 사실 그 기법입니다. 예, 그 중에 특히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시면 한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AI 모델의 유형인데요. AI 모델에는 유형이 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얘가 회귀라고 한글에서는 번역을 하는데요. 이건 전통적인 통계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 통계에 관련된 교수님 계시면 얘는 통계 쪽에서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론이 그대로 여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기서 가장 그 로스, 우리는 이제 AI에서 로스라고 하고요. 편차, 차이합이 가장 작은 어떤 수학 모델을 찾는 게 이쪽의 학습에서의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근원이 통계입니다. 말씀하신 그건 여기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중에 하나 말씀하신 통계에서 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요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카테고리. 여기 보면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또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것도 방법은 또 다릅니다. 이 각각의 내용마다 하부에서 그 안에서 가져가는 그 기본이 되는 내용들은 다 달라요. 굉장히 원리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발전해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발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링 하나를 좀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통계랑 뭔 차이지? 라고 하는 개념이 클러스터링은 조금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뭐냐면 우리가 학습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신러닝. 그래서 이거는 뭐야? 고양이야, 개야, 강아지야 라고 명확하게 선생님이 지도해 주는 것처럼 미리 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을 분류하는 거죠. 새 학기가 딱 들어서면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새 학기가 딱 들어서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람들. 네. 한 달 정도 지나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분류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 분류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잣대를 갖고 분류를 하는 건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카테고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기서 여기 계시는 교수님을 두 그룹으로 나누겠다 라고 하면은 잣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령으로 내가 클러스터링을 하겠다. 두 그룹으로 나누겠다. 혹은 세 그룹으로 나누겠다 하면 되게 쉽습니다. 세 그룹으로
딱 인원을 딱 배정해가지고서 40세 이하, 40대부터 50대 중반까지, 50대 중반 이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여기를 나누면 3개의 클러스터로 여기 딱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쉬워요. 제가 다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교수님을 그 월 수익 돈을 얼마나 많이 벌리는지, 혹은 월 수익은 좀 그렇고 다 어떻게 비슷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가진 재산과 나이, 이걸로 해서 여기 계시는 분을 3그룹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월 수익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월급, 급여와 나이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겠다. 이 분류를 좀 시켜서 한 3그룹으로 나누겠다. 생각보다 복잡할 겁니다. 그죠?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게 팩터가 2개만 있어도 벌써 복잡합니다. 자, 그랬을 때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교수님들을 나이와 수입으로 이렇게 점을 찍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수익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죠. 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점을 찍은 겁니다. 찍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2개의 클러스터로 나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딱 보시기에. 눈에 들어오시죠? 대략 이렇게 될 거라고 느껴지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자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림으로는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자동으로 돼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동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AI 방법론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means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인데요. 신기합니다. 여기다가 중심을 이렇게 임의로 2개의 그룹의 중심을 놓습니다. 중심을 놓고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너는 얘에서 가까워, 얘에서 가까워 라는 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록색에서 더 가까운 애는 초록색으로, 파란색에서 가까운 애는 파란색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금 되죠. 그죠? 지금까지는 이 그룹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초록색을 현재 초록색에 있는 애들의 중심값으로 얘를 옮길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해서 x값을 더해서 x값 평균 내고 y값 다 더해서 y값 평균 내면 중심이 생기겠죠. 이거. 그런 식으로 지금 점을 이렇게 옮겼어요. 이게 다 그 평균값입니다. x값의 평균, y값의 평균, 얘도 x값의 평균에 y값의 평균을 하면 초록색하고 파란색을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뻔하겠죠. 다시 점들을 재정해야 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초록색에서 가깝니 파란색에서 가깝니 라고 하면은 얘는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바뀌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중심을 또 옮기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다시 또 초록색하고 파란색을 다시 칠하면 또 변경이 되고요. 요거를 계속해서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지금 저희가 맨 처음 생각했던 그 클러스터링하고 모양이 되게 비슷해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어떤 기본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론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방법론을 쓰면 클러스터링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클러스터링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룹핑을 3개를 해보겠습니다. 3개를 해서 똑같은 방식을 쓰면 이렇게 3가지로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3개의 그룹핑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이 K-means라고 하는 게 그룹핑을 이 클러스터링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요소가 아까 age라고 하는 나이 하나만 가지고 클러스터링 하는 건 굉장히 심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소가 2개 있으면 사람의 머리로 사실 하기 되게 힘듭니다. 저희가 조사를 다 표를 해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나이와 소득을 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자, 딱 하고 제가 교수님께 던져드렸습니다. 자, 여기 계신 교수님의 소득하고 연배를 적었으니까 교수님 3개의 그룹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교수님께 미션을 딱 드리면 쉬울 것 같으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으시죠? 교수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요소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연배,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자녀의 수. 이렇게 하면은 클러스터링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어려워요. 자, 이제 그걸 응용이 뭐가 있느냐면, 혹시 여기 쇼핑몰 운영하는 교수님 계십니까? 조용하게 부업으로. 네. 요새 젊은이들이 그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물건을 중국 같은 데서 떼다가 패키징을 잘 해가지고서 다시 팔고 되팔고 하는 걸 젊은이들이 잘해요. 잘하는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용돈을 벌려고 한 달에 한 몇십만 원이라도 벌려고 이제 그걸 시작을 하는데 가끔 대박을 터뜨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1,000명, 2,000명, 3,000명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쇼핑몰 고객을 타겟 마케팅 해야 되는 니즈가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한 달에 지금 3,000명 들어오고 있는데 수입이 얼마야? 이거를 조금만 타겟팅해서 내가 마케팅을 하면 5,000명, 10,000명으로 늘릴 수도 있고 지금 들어오는 1인당 그 단가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겟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고객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이 사람들이 얼마씩 한 달에 사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살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라는 정보가 되게 많겠죠. 이걸 가지고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혹은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고객을 분류해달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누가 가이드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얘가 보고서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답변이 나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제가 커스터머 데이터 쇼핑. 커스터머 쇼핑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커스터머의 성별이 뭐고 나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물품 종류를 샀고 몇 개를 샀고 크레딧 카드를 샀는지 혹은 뭐 이렇게 가지고서 쇼핑몰을 어디서 샀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준 다음에 그 사람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종류를 나눠달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보다 좀 더 많죠. 예를 들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옷을 샀고 옷을 샀으면 거기에 셔츠를 샀는지 아니면 뭐 코트를 샀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얼마치를 샀는지, 자기 지역은 어딘지, 사이즈는 얼마인지, 컬러는 뭘로 샀는지, 여름에 샀는지, 겨울옷을 샀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쫙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객을 분석을 해달라고 제가 제미나이가 지금 좋아졌다라고 했으니까 제미나이랑 원래 이거는 챗GPT가 이걸 잘하거든요. 그 안에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걸 훨씬 잘하는데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한 게 쇼핑 트렌드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2분 후에 휴식을 하셔야 되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 쇼핑몰의 고객 데이터, 쇼핑 데이터입니다. 이 내용을 K-means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고객 유형을 4개로 분류해 주시고 분류별 홍보 전략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결과가 제가 제미나이에서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제미나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제가 챗GPT에서 과거 했던 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쇼핑. K-means
K민즈 고객센터 말이죠. 과거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했던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똑같은 쇼핑 트렌드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서 했더니 얘네들이 얘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한 거죠. 5가지 이제 고객에 대한 거를 해서 그때 클러스터로 얘가 보였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클러스터 제로는 고액 구매를 하는 VIP 고객 클러스터. 그래서 40대에서 50대가 평균 연령대인데 구매 금액이 가장 높고 주문 횟수도 많다. 이런 사람들한테 마케팅 전략은 VIP 고객 대상 프리미엄 한정 이벤트 같은 걸 해라. 클러스터 1은 신입 고객 및 소액 구매자예요. 이 친구들한테 마케팅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연령대 20대 초반인데 평균 금액이 낮고 구매 횟수가 적다. 첫 구매 고객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유용하다. 클러스터 2번 세 번째죠. 할인이나 이벤트에 민감한 고객입니다. 연령대 30, 40대인데 이런 사람한테는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써라 라고 하는 그 클러스터링에 따른 고객 마케팅 전략을 자동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이건 AI 기법들입니다. K민즈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AI도 통계를 낸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통계 방식에 의해서 최적의 예측을 할 수 있는 학습이죠. 그것도 일종의 학습이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걔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함수 같은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함수가 있으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AI 기법이고요. 또 하나는 비정형 비지도 학습으로서의 여러 학습 방법들이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다른 학습 방법이나 카테고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쓰이는 거는 그걸 잘 쓰기만 하면 이렇게 고객 분석 같은 거 할 때도 똑같이 쓸 수 있다. 영어로 했는데 지금 잘 나오긴 했는데 영어로 지금 돼 있어요. 이 정도 하고 제가 딥러닝에 대해서 하고 AI의 다양한 그 학습 모델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